안녕하세요. 저는 AWS 스타트업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AWS의 스토리지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 세션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0만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오버뷰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버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EBS 블록 스토리지를 어떻게 생성하면 좋은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EBS 볼륨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EBS 볼륨이 사용하시다 보면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백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장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AWS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서 이 아키텍처를 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일곱 번째로는 S3를 활용해서 정적 컨텐츠의 부하 분산을 해서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더 안전한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루 360 행사에 1000만 사용자를 위한 아키텍처 진화하기라는 세션이 있었습니다. 해당 세션에서 1000만이 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진화할지 보여드렸을 텐데요. 이것을 되짚어 보시면서 오늘은 AWS의 데이터베이스와 스토리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초기나 테스트 프로젝트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유저분들을 위해서 라우트 53 DNS를 통해서 고정 IP인 여기 보시는 엘라스틱 IP로 주소로 접근을 해서 이 요청이 서버 인스턴스로 도착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다음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고요. 이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하나의 인스턴스로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이런 서비스가 불안정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버가 보시는 것처럼 CPU, 메모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이 되게 이제 진행을 하실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확장, 백업, 복구가 용이한 관리형 서비스를 고민을 하셔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인스턴스 및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것들을 우리 서비스 워크로드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부하 분산을 위해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리드 리플리카를 어떻게 추가하실 수 있는지, 왜 고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50만이 넘는 유저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정적 페이지인 HTML,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을 기존에 왼쪽에 EC2 인스턴스와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다뤘다면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라는 서비스로 위임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넘어서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캐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인메모리 캐시를 도입하셔서 DB의 부하를 줄이는 거, 그리고 또 노시퀄 DB, 오른쪽 아래 보시면 다이나모 DB라는 게 보이실 텐데요. 노시퀄 DB를 사용하셔서 이런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셔서 부하를 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컨테이너나 서벌리스인 람다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오늘은 스타트업 분들이 초기에 많이 선택하시는 전통적인 저희 웹3티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웹3티어 아키텍처가 있고, 트래픽이 맨 위에서부터 들어오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정적 페이지 그리고 또 동적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다시 서비스해주는 구조죠. 그래서 이 구조 기반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인스턴스 스토리지를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에 말씀드린 아키텍처입니다. 이런 간단한 초기 서비스 형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초기 아키텍처에서는 바로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와 DB가 보이실 텐데 이런 걸 직접 구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인스턴스와 함께 스토리지를 어떻게 선택할지 바로 고민이 되시겠죠.
AWS에서는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C2에서 사용되는 블록 스토리지,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물리 호스트 머신에 붙어있는 인스턴스 스토어고요. 로컬 인스턴스 스토어는 EC2 중에서 인스턴스 타입 중에 특정 D 첨자가 붙어있는 인스턴스나 이름에 IHD 타입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런 인스턴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고성능의 수십만 IOPS가 필요하거나 레이턴시가 적은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휘발성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듀어러빌리티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경우나 아니면 스왑, DB 버퍼풀 등 임시 파일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휘발성이라는 것은 이 인스턴스를 종료를 시키시면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DD 또는 SSD 방식으로 지원되는 Elastic Block Store, 오늘 말씀드릴 EBS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물리머신의 인스턴스 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빠른 성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격 호스트에서 서비스되는 이 EBS 볼륨을 생성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EBS는 복수의 스토리지 호스트로 분산이 돼서 관리가 되고, 이 인스턴스가 종료되더라도 다른 인스턴스의 시작 시에 이 데이터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EBS는 EC2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영구 블록 스토리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EBS를 사용해서 서버용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초기 아키텍처, 이런 초기에서는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SSD 볼륨을 사용하시면 서비스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중에 스토리지를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추가하실 때는 첫 번째로 어떤 인스턴스를 CPU 인스턴스, 그 메모리가 많은 인스턴스 이런 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OS 선택하시고, 단계 중에 이제 스토리지 선택이 필요한데 이 단계이고요. 이렇게 루트 볼륨으로 첫 번째 줄에 보시는 GP2라는 SSD 볼륨을 사용하고 있고, 이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스토어가 있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스토어가 0, 1번 붙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스토리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번째 줄에 새 볼륨을 추가해서 SSD GP3 EBS 볼륨을 1000GB 추가해보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쉽게 EBS를 사용하셔서 초기 아키텍처 구성 시에 원하시는 서버 또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볼륨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이 EBS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볼륨 타입을 어느 정도 크기로 생성을 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시겠죠? 또 볼륨 타입별로 특성을 알아야 이런 선택이 가능한데 특성은 어떨까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나 모니터링 지표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처리량이라든가 IOPS, 지연 시간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라는 기능을 통해서 스케줄링 기반으로 자동으로 스냅샷을 생성을 하시고 또 보관 기간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지표인 IOPS 또 처리량에 따라서 저희가 EBS 볼륨 타입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OPS 처리량, 그러니까 스루풋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BS 볼륨, 즉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고를 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IOPS와 스루풋이죠. 초콜릿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초콜릿을 한 번 먹는 걸 IO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OPS는 초당 IO 횟수, 그러니까 초당 먹은 횟수를 나타냅니다. 이게 빠르면 빨리 여러 개를 먹겠죠. 그렇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입이 작아서 조각조각 작게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초콜릿을 다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빠르게 여러 개를 먹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IOPS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저장된 데이터에서 많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빠르게 여러 데이터를 가져오기를 바라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당 I/O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반대로 입이 커서 한 번에 많이 먹는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빠르게 읽어와서 분석할 때는 시간당 I/O 횟수보다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I/O와 IOPS와 스루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아래 링크에 가보시면 저희 EBS의 I/O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볼륨 유형의 SSD, HDD가 있고, 그리고 SSD와 HDD 타입마다 한 번의 I/O의 양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컬럼에 보시면 랜덤 액세스가 있고, 시퀀셜하게 순서대로 읽는 거에 대해서 이 IOPS 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실 수 있어서 좀 더 감 잡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AWS의 EBS 볼륨 타입들 설명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SSD와 오른쪽에 HDD로 나뉩니다. 그래서 SSD는 아까 말씀드린 IOPS가 높고, HDD는 저렴하지만 스루풋이 좋죠. 그래서 일반적인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General Purpose, 그러니까 범용 SSD인 GP2와 GP3 볼륨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IOPS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IOPS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보시는 원하는 만큼의 IOPS를 지정 가능한 프로비전드 IOPS인 IO1, IO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많은 저장 공간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스루풋을 위한 세 번째 ST1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자주 액세스되지 않는 데이터를 위해서 아카이빙 하거나 하실 때는 저기 네 번째 SC1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가 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늘어나는 사용자에 대비해서 이 스토리지 용량 혹은 타입을 변경해야 할 수 있고, 장애에 대비한 백업도 고민됩니다. 그럼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스토리지를 변경하고 백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EBS 스토리지 특성을 보셨는데요. 이제 서버나 DB에 EBS 볼륨을 원하는 타입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사용자가 늘어서 이런 스토리지 타입이나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EBS는 엘라스틱 볼륨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하시면 서비스 중에 볼륨의 유형이나 크기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확장이나 축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중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너럴 퍼포스 SSD를 사용하다가 IOPS가 더 필요하게 됐을 때 그냥 변경을 하시면 무중단으로 서비스 중에 이런 스토리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변경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무중단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할 때 이렇게 쉽게 콘솔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데이터를 복제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고 있고요. EBS는 생성한 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냅샷 기능으로 또 EBS 백업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분 기반으로 백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설치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타입 변경이나 아니면 용량 추가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여전히 데이터베이스의 설정이나 업데이트, 이중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치하고 또 이중화하고 복구하는 것이 저희 스타트업에게 핵심적인 역량일까요? AWS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에 위임하고 핵심에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 또 구성하는 것, 패치, 백업은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 풀어야 하는 비즈니스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성능이나 가용성 같은 것도 이미 좋은 프랙티스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건 알아서 좀 해결해 주면 좋겠죠. 확장, 보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왼쪽이 정말 저희 스타트업 개발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야 하는 문제일까요?
오른쪽처럼 제 생각에는 스타트업이라면 더 빠른 혁신을 위해서 스키마 디자인, 쿼리 구성, 그리고 이 쿼리들이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쿼리 옵티마이징 하는 것들이 실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아래에 자동 페일오버, 백업, 복구, 모니터링 구성하는 거, 패치 이런 것들은 AWS에 맡기시면 더 빠르게 개발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접 설치하신 하나의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로는 서비스가 불안정해집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DB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확장, 백업, 복구가 용이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서로 다른 가용 영역에 저런 액티브 스탠바이 같은 구성을 자동으로 해주고 또 복구도 해주면 좋겠죠. 저희 아마존 RDS를 사용하시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서 관리형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오로라, 마이스퀄, 포스트그레스QL, 또 마리아DB, 그리고 SQL 서버, 오라클 이 중에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나 관리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다중 에이지에 복제하거나 직접 하면 힘들었던 백업이나 복구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BS 스토리지를 클릭만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클릭만으로 컴퓨팅 및 스토리지를 무중단으로 변경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WS 저희 콘솔이나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관경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또 몇 번 클릭만 하시면 패치나 백업, 복구, 확장이 다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니터링이나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직접 설치하시면 이런 모니터링 또 구성하셔야 되고 보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타트업 고객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시작하시면 서버 구매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구성, OS 설치, 데이터베이스 설치 이런 것들은 AWS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직접 구성하실 필요 없이 CPU, 메모리, 디스크 스페이스 이런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지표에 대해서 또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를 보내셔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네스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서드파티 툴과 또 통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SNS와 연결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알람을 생성을 하고 이메일 혹은 HTTP 엔드포인트에 알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알람은 6가지의 소스 유형 그리고 17가지의 이벤트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알람을 통해서 장애를 인지하실 수도 있고 또 스케일이나 복구를 자동화 하실 수도 있습니다. RDS에 멀티 에이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멀티 에이지 기능을 사용하시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용 영역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셔서 동기식으로 복제를 하고 장애 시에 1, 2분 내에 프라이머리가 복구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를 직접 구성하시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필요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업데이트 자동화나 복구 자동화를 하더라도 트래픽이 몰리기 시작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하나의 DB에 몰리게 되죠. 인스턴스에. 그러면 하나의 인스턴스로는 대응이 힘들어지고요. 바로 이제 읽기 복제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라이트와 리드를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워지고 복잡한 분석 쿼리 같은 것들이 쓰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트래픽이 늘면서 이 읽기 때문에 쓰기 지연 시간이 늘어나서 서비스 장애로 이루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읽기 복제본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의 요청에 대한 읽기 워크로드를 분산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또 프라이머리 장애 시에 이 복구를 위해서도 이 읽기 복제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한 리드 리플리카를 확보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해서 인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부하 분산을 위해서도 리드 리플리카 노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추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리드 리플리카도 워크로드에 맞춰서 쉽게 인스턴스나 뭐 스토리지 타입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DS는 자동 백업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본으로 7일, 최대 35일간 볼륨 백업을 저장을 하고 최근 5분이나 뭐 원하는 시점으로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RDS를 사용하시면 장애에 대한 자동 페일오버 뿐만 아니라 이런 시점 복구도 쉬워지죠. 그래서 장애 대응 시에 이런 복구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자동 백업에 더해서 원하는 시점에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증분으로 백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냅샷 간에는 변경된 데이터만 추가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 비용을 굉장히 낮추게 되고요. 이 두 번째 보시면 A나 B 같은 경우에 이전에 레퍼런스만 참조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를 추가로 저장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혹시 MySQL이나 PostgreSQL을 사용 중이셨다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 주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클라우드용으로 구축한 MySQL과 PostgreSQL을 위한 아마존 오로라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10분의 1의 비용으로 표준 SQL의 5배 그리고 PostgreSQL의 3배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대 15개의 읽기 전용 복제본으로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 복사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용성, 내구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트워크나 저장 전송 시에 보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말씀드린 RDS와 같이 완전 관리형이니까 패치, 업데이트, 백업 등도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있죠.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복제 방식인데요. 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스탠바이가 있다면 프라이머리에 저장된 데이터가 쓰기가 이렇게 1, 2번처럼 완료되고 3번처럼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스탠바이까지 다 쓰여야 하고요. 또 서버 단위로 리드 리플리카, 읽기 복제본을 생성을 하신다면 빈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리드 리플리카가 비동기적으로 각각 복제를 해야 하는 형태죠. 오로라는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위에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이 분리되어 있고요. 로그 구조 기반의 분산형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데이터는 3개의 가용 영역, 보시는 것처럼 3개의 나뉜 가용 영역에 6개의 복제본을 저장을 해주는데요. 보시면 빨간색 데이터가 6개의 복제본이 3개에 나뉘어서 저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면서도 복제 작업의 부하를 줄이고 더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우리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더 빠른 IOPS를 제공하는 스토리지로 무중단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셔서 좀 더 멋진 아키텍처를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AWS에서는 말씀드렸던 관계형 DB 이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오로라와 RDS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더 빠르게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 부하도 분산하실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보시면 키밸류, 그래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면 실시간 입찰이라던가 장바구니, 소셜 이런 제품 카탈로그에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높은 차례량의 키밸류 저장 형태에 대해서 짧은 응답 시간 그리고 끝없는 규모에 대해서 저장하실 때 이런 노시컬 DB인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큐먼트 DB를 제공하고 있어서 몽고DB와 호환되는 제이슨, 그래서 스키마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실 때 많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라고 해서 저희가 레디스와 멤캐시들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이
리더보드라든가 실시간 분석 시에 인메모리 이런 캐시를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캐싱을 통해서 RDS에 부하를 줄 수 있는 리드에 대해서 캐싱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더 빠르게 그리고 부하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인메모리 DB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사기 감지라든가 소셜 네트워킹에서 많이 사용되는 넵튠이라는 그래프 DB도 있습니다. IoT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주식 같은 차트 데이터들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타임 순서대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타임 시리즈 DB인 타임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이런 워크로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 또 원장 DB인 QLDB를 사용하시면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하며 또 암호화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이런 트랜잭션 로그를 원장 DB에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카산드라, 매니지드 카산드라인 저희 키스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두 개의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는데요. 캐시 노드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모든 읽기 요청을 이 RDS 데이터베이스에게 직접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항상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인메모리 캐시를 사용해서 이런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RDS의 부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캐시에 있는 데이터든 바로 나감으로 인해서 이 리드 리플리카나 아니면 라이트 되는 데이터에 대한 RDS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엘라스틱 캐시를 사용하시면 직접 설치하실 필요 없이 레디스, 멤캐시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스토어니까 원하는 키에 대해서 1m초 미만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면서도 과중한 읽기 작업이 RDS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죠. 또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제공하고 있어 운영도 굉장히 쉽습니다. 다음으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다이나모DB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키마가 정의되기 어렵거나 단순한 키밸류 형식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장을 고민하지 않고 한 자릿수 밀리세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 있다면 이런 워크로드는 노시컬DB인 다이나모DB로 옮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머셜 상품 카탈로그라던가 장바구니, 또 웹 세션에 대해서 서버 인스턴스들이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다이나모DB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게임 사용자나 아니면 인벤토리 같은 곳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완전 관리형 키밸류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규모에서도 10m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다중 리전, 다중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안, 그리고 백업, 복원, 인메모리 캐싱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디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메모리 캐싱 기능까지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 하루에 10조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고요. 초당 2천만 개 이상의 피크 요청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의 처리량과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김으로 인해서 더 빠른 성능과 또 부하 분산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S3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정적 컨텐츠에 대한 부하 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아파치 웹서버나 아니면 엔진엑스를 사용해서 HTML 혹은 이미지 같은 정적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설명드린 것 같은 좋은 방법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빨간 박스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요청 중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경우를 EC2 인스턴스가 아닌 저희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로 보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EC2 서버로 요청 시에 해당 요청으로 인해서 전체 서버의 부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성을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또 빠르게 고객에게 정적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 데이터를 가운데 있는 인스턴스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S3를 설명하기 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왼쪽처럼 저장이 되고 저장된 객체에 아이디나 키가 있고요. 이 객체에 대한 생성 시각이나 컨텐츠 랭스, MD5 등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인 파일, 이미지, 비디오 등을 여기 블랍 형태로 저장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런 키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개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죠. HTML 혹은 자바스크립트 이미지를 저장하시고 여기에서 정적 웹 서비스를 서비스하거나 CDN 서비스와 함께 붙여가지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서버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공유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당 URL만 알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무제한에 또 가깝게 저장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 AWS에서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줄여서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적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S3에서 바로 HTTP로 정적 페이지를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S3는 이런 정적 페이지 제공뿐만 아니라 S3에 저장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서 읽어와서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S3에 저장한 후에 아테나라든지 글루 같은 SQL 분석이나 스파크 같은 형태로 분석을 하실 수 있고 또 세이지메이커라는 저희 머신러닝 서비스에서 읽어와서 머신러닝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3는 오브젝트가 업로드 되었을 때 그 이벤트, 만약에 이 이미지라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미지를 다시 처리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한다던가 아니면 머신러닝에 던져서 어떤 라벨링을 추출한다던가 하는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3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지니까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S3는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기능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왼쪽처럼 2006년에 처음 생겼을 때 대비해서 80% 이상 비용이 절감된 상태고요. 오른쪽과 같이 처음에는 스탠다드 클래스라는 하나의 클래스만 있다가 지금은 6개까지 확장이 돼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저장 형태에 따라서 저장 비용을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S3는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3곳 이상의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용 영역에 저장함에 따라서 내구성을 11.9, 그러니까 9가 11개 있는 거죠. 굉장히 안전하고요. 가용성은 99.99%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 시에는 보시는 것처럼 읽기와 쓰기를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3를 잘 활용하시면 서비스의 정적 페이지, 부하 분산과 함께 또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00개의 읽기, 또 3,500개의 쓰기처럼 늘어나는 부하에 따라서 S3 성능도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점차 늘어나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EBS, S3 스토리지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아키텍처를 넘어서 더 다뤄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고객분들이 앞으로 컨테이너를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진화를 하시고 더 멋진 아키텍처를 통해서 50만, 100만, 또 1000만을 넘는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모두 다루지는 못했지만 AWS에서는 제가 다루지 못한 공유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서비스들과 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스타트업의 문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스토리지나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봤는데요. 추가로 궁금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질문을 주시거나 저희 AWS 어카운트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